이 추운 날씨에 그래도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조선시대 불교가 어떻게 그동안 바라봤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조선시대 불교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이제 제가 조선시대를 연구하면서 좀 느낀 점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불교사를 왜 하게 되었는지를 좀 짧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 고대사를 공부하려고 대학을 이제 사학과를 이제 들어갔는데, 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뭐 요즘도 그렇지만 고대사 그러면은 뭐 만주, 그래서 이 고대사에 아주 뭐 큰 영토라든지 강력한 그 국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공부를 좀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힘에 의한 그 거대한 왕국 이런 것은 근대에 우리가 이 제국주의, 식민지를 당하면서 그 힘에 의해서 나라를 뺏기고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작용, 우리가 옛날 아주 먼 고대에는 더 강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이 이제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하다 보니까 이 전통과 근대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 시대의 한국의 또 동아시아의 가장 그 중요한 큰 전통 중에 하나가 유교와 함께 불교인데, 근데 유교는 연구자들도 좀 많이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데, 불교는 뭐 신라나 뭐 고려 때는 뭐 화려한 뭐 문화가 있고 사상이 있다고 하지만,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불교에 대해서는 별로 학계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근대 쪽으로 가도 이제 서양의 근대가 들어오면서 특히 이제 기독교 이런 것들이 일본과 중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힘을 가지게 됐고, 그러면서 서울만 해도 특히 기독교가 교회가 막 옛날부터 굉장히 세고, 밤에 보면은 이 십자가들이 많이 보이는 이제, 그러면서 불교는 오랜 전통도 있지만 현재도 살아있는 종교인데, 이게 전통에서는 유교한테 밀리고 근대에서는 기독교한테 밀리고, 그래서 별로 이 가치를 잘 안 보는 것 같아, 특히 학계에서도.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이쪽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 사학과는 답사를 다니거든요, 매 학기. 이제 사찰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경상도든 전라도든 어딜 가도 옛날 문화재나 이 전통 유산을 이제 찾아다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불교예요. 뭐 서원이라든지 뭐 유교 쪽에 뭐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다닐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사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친근감, 그래서 보통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사찰, 불교에 대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이제 좀 편안한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거부 반응이 없죠. 이제 교회 쪽에 비해서는 거기는 너무 좀 배타적이고.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 학부 때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교토 나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전체 불교 문화재 한 70% 정도가 이제 그쪽에 있는데, 나라 쪽에 거기 원래 옛날에 수도였어요, 아주 옛날에. 근데 밤에 보니까 이 탑하고 절들이 막 밤에 이 실루엣이 있어요, 달밤에 쫙 있는데, 그때 그걸 보고 느낀 게, 옛날에 이 백제의 사비성 부여죠, 그 다음에 설화벌 경주에도 밤의 모습이 이랬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이제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은 그 설화벌 경주는 사찰이 쭉 늘어선 게 하늘에 별들이 늘어선 것처럼, 그리고 탑들이 쭉 있는 게 기러기 떼가 나눈 것처럼 그렇게 많았다 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대의 그런 어떤 불교 문화 이런 거를 이제 일본에서 이제 보면서, 이게 이 불교라는 것이 동아시아에서도 그렇고 특히 한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 중요성을 그냥 잊고 가면 안 되겠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불교사를 택하게 됐고, 물론 이제 지도교수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듣고 또 느낀 바도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부터 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역사 쪽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불교를 잘 몰라서, 그래서 일본에 이제 동경대가 원래 근대, 서양에서의 근대 불교학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제일 좀 수준이 높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원래 유럽에서의 근대 불교학은 빨리어, 산스케이트를 그런 사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양학으로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한역 대장경, 그러니까 신수 대장경이나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모든 사본과 또 대장경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불교학의 중심지였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석사를 또 하면서 이제 중국 송대 화엄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불교를 좀 그래도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조선시대에 원래 시작대로 불교를 하고 싶어서 다시 와서 이제 박사를 여기서 했고, 그로부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지금까지 세미나도 같이 많이 하고, 주로 사학과 쪽 서울에,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면서 그 안에서 석사, 박사부터 많이 이제 배출이 됐고, 그러니까 세미나를 통해서 교수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점점 이 저변이 확대되면서 조선시대 불교도 좀 연구가 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이제 올해 제가 조선시대 불교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여름에 6월, 7월에는 제가 좀 외국에 뭐 학회도 있고 해서 다른 분 같이 세미나를 하면서 지금 교수가 된 이제 조선대 손성필 선생이라고 있는데 와서 좀 제가 잘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쪽이 전문가니까, 그래서 불서, 조선시대 불서하고 그다음에 고승비가 있어요. 그 당시에 고승비를 아무나 세우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비를 승단에서는 고승비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뭔가 이제 그런 특강을 한 2번 정도 가지고, 그 외에는 제가 11월까지 해서 조선시대에 굉장히 다채로운 모습이 있어요. 유학자들과 교류도 있고, 이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뭐 선과 교 이런 뭐 전통을 계승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한번 최대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오늘 할 내용은 그 조선 전기의 승정이란 건 국가에서 이 불교 교단을 관리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조금 내용이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선시대에 와서 불교가 완전히 억압당해서 없어졌다고 보통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번에 조금 제가 언급은 했습니다만, 고려 말의 그 불교계는 토지, 땅, 그다음에 노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유학자들이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원 간섭기에 이제 원나라 항실과 귀족들, 특히 이제 금강산에 이제 법기보살이 상주 철학을 해가지고 막대한 후원을 하고, 또 고려 왕실에서도 후원하고, 또 검문세가라고 좀 힘 있는 사람들, 이 당시에 많은 장원, 땅 대토지를 소유하고 뭐 노비도 들어오는데, 그런 거와 결탁해서 사찰에도 이제 많은 수의 노비, 또 사찰의 토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고려 말에 공민왕 때 이후로 이걸 개혁을 하려고 그랬는데, 검문세조권은 개혁했지만 불교계는 여전히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위상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경제력을 한수하는 조치는 고려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난번에 억불론, 배불론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리학으로 무장한 관료들이 이제 나오고, 특히 조선이 세워지면서 이 억불의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국 후에 조선은 이제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이제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억불 정책을 하고 사원의 경제 기반을 한수하는 그런 것이 가능해졌는데, 처음에 태조 이성계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또 나라를 새로 이제 역성혁명, 왕씨에서 이씨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심의 안정을 해서 백성들이 대부분 불교를 믿고 있었죠. 그래서 이 불교에 대한 억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불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승려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도첩, 승려 자격증을 주는 조건을 엄격히 했다. 이제 그 정도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태종이라는 사람은 그 조선 왕조의 그 기반을 만든 사람이에요. 요즘에 뭐 원경항우 이거 뭐 보시는지 모르지만 그 나중에는 그 처남들 민무질 민무고도 그냥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 왕자의 난을 통해서 뭐 이복이지만 자기 어떤 그 다 형제들을 중에서 또 이제 뭐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선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정몽주나 나중에 조선의 디자이너인 정도정까지도 이 이방원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리고 사실 그 아들이 세종이 성인 군주라고 하는데 아주 세종의 치세가 대단했는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바로 태종이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뭐 이재용 있지만 삼성의 이제 이건희도 셋째 아들인데, 충녕대군도 세종도 셋째 아들이던데, 그 태종이 첫째 양녕대군부터 뭐 다 하고 효녕대군 둘째는 이제 추가 승려가 됐잖아요. 동생이 이제 왕이 또 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삼성가도 이병철 씨가 첫째 둘째 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셋째를 안친 거잖아요. 그 이건희를. 그러니까 비슷한 면이 있는데, 하여간 태종의 그런 강력한 왕권 때문에 결국은 이게 안정이 돼서 세종이 등장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태종은 고려 말에 그 성균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을 배운 유학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태조는 무장이면서 이제 불교 신자인데, 태종은 이제 문과 시험을 봤던 유학자이면서 불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면을 가지고 있었고, 또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불교계에 있던 토지와 노비를 속공이라고 해서 공적으로 뺏어서 관청에서 그걸 쓰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1406년에 이제 태종이 원래 하려고 그러다가 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살아있을 때는 잘 이렇게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있다가 승정 체제를 정비하는데, 처음에 불교 종파가 이 당시 실록에 나오는 거 보면 11개 종파가 나오고, 거기에서 총 242개의 사찰, 그거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승정 체제에 집어넣습니다. 이 242개의 사는 각 9년별로 보통 하나씩, 그 당시에 9년의 수가 한 230여 되는데 9년별로 하나씩을 뽑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하면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그 도선의 그 비보사찰, 땅의 지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중심지에 있는 사찰이 비보사찰인데, 그것이 중심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종명이 고려 말에 어떤 종파들이 많이 있었는지 잘 모르다가 이 실록 기사에 나옵니다. 현재 지금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도 있지만, 이때 조계종, 이 선종을 대표하는 것이 있었고, 거기다 밀교 계통의 총지종을 합쳐서 여기에 70개사, 천태결의 소자종과 법사종의 43개사, 그 다음에 이제 교종을 상징하는 하엄종, 그 다음에 법성종 계통인 도문종의 43사, 그 다음에 법상종이라고 해서 이제 유식 쪽에 이제 그게 자운종이라고 고려 말부터 불렸는데, 여기에 36개, 그 다음에 중도종, 이것도 아마 삼론 중간 계통으로 보이는데 하고, 이제 신인종, 이거 밀교 다란이 하는, 그래서 34. 남산종은 남산도선에서 계율을 하는 계율종이고, 이제 시흥종은 뭔지 잘 모르는데 의천의 그 비에 보면은 오교에 대해서 법성, 법상, 여기 법상은 이제 자원종 유식종이고, 법성은 뭐 이제 이 중도나 도문 이런 쪽을 뭐 얘기할 것 같고, 원융 이게 하엄인데, 거기에 보면 계율종이 나와요. 남산종이 있고, 또 하나가 열반종이 있었어요. 열반업을 공부하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시흥종이 열반종이 아닐까, 또는 어떤 분은 이게 천태종의 또 일파가 아닐까. 또 최근에는 이게 원래 불교를 공부하려면 구사론부터 이제 기본적인 교리를 아비달마부터 시작된 이제 그런 걸 공부해야 돼서 소승업이라는 명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교 기본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 설이 있지만 이 정확치는 않아요. 하여간 이렇게 해서 11개 종파의 242사에는 땅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외의 사찰들 전국에서 수조지라고 해서, 이거는 일반적인 사찰에서 뭐 이렇게 민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조지라고 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걷는데, 조세를 걷는데 한 10분의 1을 걷어요, 땅에서. 그 10분의 1 조세를 걷는 권리를 검문세가나 사찰에 줬던 거예요, 원래 고려 말에. 그래서 공적인 토지 이런 것만 국가에 기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양이 엄청 많아서 사사전이라는 게 바로 이런 수조지, 공적 토지인데 3, 4만 결. 이게 정확한 그 면적 이런 걸 요즘으로 이렇게 바꿔서 정확히 설명하기 곤란하지만, 그리고 사찰 노비가 8만 명. 당시 인구가 그것도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뭐 2, 300만 명 뭐 이렇게 추정은 되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지요. 그래서 이거를 공적인 관공서로 돌려버리는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242개사는 놔두고 오히려 추가로 더 주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 242개사만 공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 그리고 주지를 임명하고 이런 걸 하겠다. 그 외에는 알아서 해라. 하지만 공적인 그런 원래 줬던 특권적인 그런 땅은 이제 거둔다. 이런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갑자기 이거를 7개 종파로 약간 통합하면서 기존의 사찰에서 중도종, 신인종이 중신종으로 합치고 총지종, 남산종이 총남종으로 합치는 변화가 일부 있는데, 이때의 조치의 핵심은 이런 종파의 이런 것보다 242개사 중에서 각 군현의 읍치에 있던 고려시대의 비보사, 이때는 복을 빈다고 해서 자복사라고도 불리는데 88개 사찰을 읍치에 있던 거, 읍치 근처에 있던 거, 이거를 명산, 깊은 그 산수가 좀 명산에 있는 걸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242개 사찰 중에서.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읍치에 있던 사찰은 고려시대 이래의 비보사로서 원래 고려적인 전통이 강한 그런 사찰을 배제하고, 이 지역에 읍치에는 뭐가 세워져야 돼요? 향교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서울만 해도 종묘 사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유교적인 공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읍치 안에 있는 사찰들은 가급적 이제 점점 없어지는 추세에 있는데 거기를 빼고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지정된 88개 사찰은 명칭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조계종부터 해서 시흥종까지 쭉 숫자가 되어 있는데, 가만히 이걸 뜯어다 보면은 읍내의 자복사에는 토지가 20결, 그리고 토지가 2결마다 승려가 1명씩 배정이 돼요. 승려 1명, 또 승미 1명당 노비 1명씩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이거를 포기하고 명산에 있는 읍의 사찰로 바꾸면은 3배를 준다. 토지 60결, 승려 30명. 그래서 각 군현별로는 이거를 바꿔주는 것이 그렇게 불리하진 않다. 또 이제 로비도 하죠. 왜 우리 사찰이, 예를 들면 통도사든 뭐 큰 사찰에서, 예를 들면 우리 사찰이 더 크고 중요한 사찰인데 왜 저 기존의 읍내 자복사 저기를 선정했냐, 우리를 해달라라든지, 아니면 읍내 자복사를 선정했는데 거기가 이미 없어졌거나 아니면 정말 유명무실하게 된 데가 또 많아졌어요. 조선 초에 그거를 유교적 공간으로 만들면서 향교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거는 지금 별로 활동을 안 한다 해가지고 이제 88개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 시대가 이제 변한다는 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론은 우리가 숭유역불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불교가 유교를 올리고 불교를 억압하는 그런 이념적인 그런 걸로 해서 또 이때 땅을 다 뺏고 하면서, 기존에는 사찰의 모든 경제력을 다 뺏고 거의 242개사 외의 사찰은 거의 다 없어졌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나온 신증 동궁여지승라 이런 데 봐도 한 전국에, 그것도 대표적인 사찰만 모은 게 한 1600개 정도의 사찰이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42개사 외에 다 없앤 거는 당연히 아닌데, 기존에는 그렇게 해서 그냥 다 저절로 국가에서 지원 안 하니까 흐지부지 되면서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다. 그래서 태종대 역부시책은 불교계의 막대한 경제 기반을 국가 지원으로 한수한 거다. 물론 242개사 외에 승정체계 외의 사찰은 각자 도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수조지도 다 뺏기고 경제력이 크게 위축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불교계가 굉장히 타격을 입은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사찰을 다 없애고 전국적으로 또 승려를 한속시키고 하는 조치는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력을 한수하는, 억제하는 억불이지 폐불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세종대에 우리가 나중에
이 왕의 불교 신앙이나 이런 건 다음에 다시 다루게 되는데, 정책만 보면은 그 태종의 그 시책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1424년에 지방의 읍치의 자복사를 이제 다 없애버려요. 읍치는 유교적 공간이다. 그러면서 이제 7개 종파가 남아있던 거를 크게 보면 선종과 교종, 우리가 선교 양종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선종과 교종의 두 종, 양종으로 합쳐요. 선종에는 원래 이제 보조진으로부터 쭉 우리가 고려 말에 선종을 대표하는 조계종, 그 다음에 선종이 하나로 만들어졌지만 약간 교학도 같이 했던 천태종, 그 다음에 총남종 이렇게 합치고, 교종에는 하엄은 당연히 교종을 대표하는 거니까 하엄종, 또 법상, 유식의 자은종, 그다음에 중신종, 시흥종에서 교종으로 합칩니다. 그러면서 선종, 교종에 각각 18개씩 굉장히 큰 사찰, 총 36개 사찰을 승정체계 속의 사찰로 지정합니다. 그 전에 242개사는 9년별이었는데 이때는 이 도별로 해서 이제 큰 사찰만 해서 36개사만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당시에 실록을 보면은 여러 종파가 난립하여 선과 교의 근원에서 멀어졌고, 서울과 지방의 각 종파에 속한 절들이 매우 많은데, 특히 이제 도예지 쪽에 있는 승려도 없고 퇴락한 절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서울과 지방 각지에서 36개 사찰을 선정해서 선교 양종에 나누어 소속시켜 토지를 넉넉히 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없애는 거 업불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토지를 주고 거주승의 수를 정해서 불도를 닦는데 전념케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그 주로 도 단위로 몇 개씩 있고, 왕실 사찰, 경기도에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에서 해서 한 20개 정도가 각각 왕실과 관련된 사찰이에요. 거기는 능침사 또는 그러니까 국왕의 그 능 옆에 있는, 그다음에 수륙사, 왕실의 원찰,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선종 18사, 교종 18사의 이 명단을 보시면 지금은 없어진 사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사찰도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강림사, 개경사, 뭐 계룡사, 계룡사야 뭐 계룡사에 있는 거고, 간음굴은 개성간음굴이라고 원래 그 태조 때 고려 왕실을 위한 수륙제를 지내는 곳이었고 유명한 겁니다. 경주 기림사, 또 단속사, 그다음에 대자암도 원래 왕실 사찰로 개경 쪽에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었고, 그다음에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되는 꿈을 무학대사가 꿨다고 하는, 해몽을 했다고 하는 서강사, 숭요사, 북한산 승가사, 연복사, 또 금강산 유점사, 정곡사, 그다음에 북한산에 지금도 있는 그 음식도 사찰 음식도 잘하고 수륙제로 유명한 진간사, 여기도 뭐 고려 시대부터 계속 수륙제로 유명했고, 그다음에 하엄사, 구례 하엄사, 그다음에 양주 회암사, 이게 조선 중에 제일 컸던 사찰이거든요. 그 나옹 뭐부터 이제 지공, 나옹 뭐 무학해가지고, 그다음에 흥룡사, 흥천사, 선종, 본사, 흥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종에는 감로사, 교남사도 이제 거제 쪽에서 수륙제를 했던, 그다음에 경복사, 강명사, 보련사, 서봉사, 잘 모르시는 절들이 많이 있지만 고려 때부터 굉장히 중요했던 사찰입니다. 소요사, 속리사는 지금 이제 법주사고요. 해주 신강사, 신암사, 영경사, 평양의 영명사. 평양 영명사는 6.25 때 답 타가지고 5층 석탑하고 그 부병로, 대동강변 부병로에 있는 데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었고, 그다음에 개경의 하엄종 사찰인 영통사, 그다음에 오대산의 월정사, 그다음에 세검정 좀 이쪽에 있는 장의사, 금강산의 표운사하고 해인사, 그리고 서울의 교정본사 흥덕사, 이렇게 해서 지금은 좀 잊혀진 절도도 있지만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사찰이 또 왕실과 관련된 36개가 뽑힙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 양종 36사에는 승려와 토지 수를 이제 정하는데, 선종의 1950명, 교종의 1800명의 승려에서 3750명을 공식적으로 이 사찰에서 이제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사사전은 4200결, 3700결에서 총 8000결 정도. 그래서 태종대 242사의 11,000결에 비해서는 조금 줄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또 이게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36사에서는 150에서 200결, 굉장히 많은 그 토지인데 이거를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마찬가지로 토지 이결의 승려 1명. 예를 들면 서울의 흥천사, 이 흥천사는 원래는 정릉제, 정릉이 지금 덕수궁 쪽 근처, 그러니까 이 경복궁에서 이제 보이는
거기에 태조의 둘째 왕비가 죽어서 정릉을 거기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흥천사를 만들어서 이게 나중에 세종 때도 거기 사리각을 만들 때 막 금으로 칭하고 뭐 진신사리를 봉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절이었는데 나중에 태종이 되고 나서 자기 생모가 아니니까 신야노 강씨 정릉을 지금의 정릉 북한산 쪽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래도 흥천사는 여전히 남아서 이제 선정 본사로, 그러니까 서울 도송 장안에 지금 덕수궁 옆이니까 굉장히 중심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60결에다가 90결을 추가해서 원래 가진 거에다 250결 굉장히 많은 토지를 주고 승려 120명을 상주하게 하는 서울 시내에. 표운사의 경우에도 뭐 이렇게 더 추가로 주고, 그래서 이렇게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36사 지정 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사찰을 지정해달라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 정곡사와 하엄사 대신 선종은 정종 두 번째 왕이었던 정종의 능침사였던 흥교사, 그다음에 왕실의 수륙사였던 지금의 송광사, 여기를 지정하고 전지를 또 엄청난 땅을 지급합니다. 예,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다음에는 선종은 이제 흥룡사, 서봉사 대신 왕실과 관련된 금강산의 장안사와 정양사를 지정해서 300개의 토지를 더 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조선 전기의 승정 체계에 들어있는 사찰은 국가에서 막대한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불교를 없애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불교가 걔가 가지고 있던 국가와 관련돼 있는 토지를 또 노비를 많이 한수했던 것이고, 그 승정에서 그 수를 줄인 거지 그 안에 있는 사찰들이나 승려는 지원을 하고 관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원래 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이 승록사라고 있는데 이걸 폐지하고 서울의 도성 안에 있는 흥천사와 흥덕사를 선종과 교종의 도회소, 그러니까 이 사무실이죠, 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사에. 그래서 여기서 승가도 여기서 계속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승가를 없앤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고위 승직자 선발 시험이에요. 아까 말한 36개 사찰의 주지를 임명하고 하는 것도 이 승가 출신들로 하는 거고 국가에서. 그래서 과거 시험, 문과 시험이 3년에 한 번씩 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3년에 한 번씩 시행을 하고 예조, 지금의 이제 교육부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2단계의 시험을 거쳐서 최종 3분의 1을 합격시키는데 선종의 30명, 교종의 30명의 승려를 해서 이제 문과가 되면 뭐 9품, 8품 이렇게 올라가듯이 승계도 주고 또 거기서 주지도 임명하고 뭐 하면서 이제 고위직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일반 관료 체제와 같은, 뭐 고려시대에도 그랬는데 그거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경국대전에 보면은 이 승가 과목에는 선종의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마하가섭부터 해서 서천 28조, 그다음에 중국에 와서 달마부터 6조 해능해서 그 이후로 선종의 역대 조사들을 이제 쭉 적어놓은 게 중국에서 나온 전등사서가 전등록이고, 선문염성은 보조진을 스님의 수제자인 진각해심 스님이 역대의 법어 공안집들을 모아놓은,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나온 책인데 이 선문염성 이걸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굉장히 방대하고, 그래서 선종의 시험을 보려면은 이 역사와 공안 이런 거를 꿰뚫고 있어야 돼요. 교종은 역시 고려시대부터 중요했던 하엄종과 법상종, 자언종의 계통인 하엄경, 십지론이 되게 십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엄경의 십지품이라고도 들어있지만 기본적으로 십지경론이라고 해서 세친부터 해서 이제 쭉 약간 이 법상 계통에서 중시했던 거를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엄과 이 자언 법상의 계통, 그래서 선과 교회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에 승가를 붙으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격자에게는 이제 승계와 승직을 부여하고 했고요. 이제 세종은 전반기에는 조금 이제 그 약간의 그 업불 정책을 취했어요. 이제 궁중 쪽에 있던 내불 땅을 없애고 승려의 도성 출입을 제한했어요. 이제 유교 이 신료들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 나중에 후반기 때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굉장히 불교에 대한 호의적인 거를 세종이 가지고 있어서 내불 땅도 다시 만들고 하면서, 특히 이제 자기 형 효녕대군이 출가했잖아요. 효녕대군이 계속 왕실과 불교계 사이에 그 가교 역할을 하는데 형에 대한 어떤 미안함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 불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사당이 원래
그 양녕대군 사당이고 그 옆에 방배동 땅이 다 효녕대군 문중 땅이에요. 그래서 문중 중에선 제일 돈 많은 데인데 효녕대군도 이제 결혼하고 하다가 애 낳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출가해서 한 거니까 이 세종이 형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그쪽에다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한 거를 볼 수 있어요. 예, 방배동 가면은 이 효녕대군 그 문중 그게 남아 있고 굉장히 많은 땅을 줬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가 왕이 되는데 이제 형들이 도와줬다 이제 그런 것이 있겠죠. 근데 세종 때도 상징적인 것이 이제 왕세자인 문종을 책봉할 때 처음으로 태조 때는 뭐 성균관 종묘에서 뭐 석전 이런 거 해도 안 가요. 문수에 가고 그러는데 세종 때는 이쪽도 유교를 많이 배우고 해서 성균관의 입학례 사대부도 보통 하는데 왕세자 책봉인데 입학례를 처음으로 행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왕이 될 왕세자가 이 종묘라는 거는 성균관은 이제 유교교를 공부하는 거지만 거기 대성전이 있고 이제 종묘가 이제 이쪽에 있고 한데 성균관에는 이제 문묘라고 하잖아요. 공자를 모시는 거예요. 종묘는 조선 왕실을 모시는 건데 성균관은 문묘라고 공자를 모시는 그 사당이죠. 거기에서 입학례를 하는 거는 유교를 공부해서 공자에게 절을 하는 그러니까 왕이 될 왕세자가 그런 상징적인 거예요. 이게 고려시대에는 국왕이 왕사 국사 예? 국사는 원래 있지만 왕사는 고려만의 제도인데 왕사 국사에게 그 스승의 예를 절을 하고 스승의 예를 표하는데 이제 조선이 바뀐 거예요. 이제 승려에게 스승예를 표하는 게 아니라 공자에게 스승예를 이제 국왕이 될 사람이 하는. 여기서 이제 불교에서 이제 유교에서 불교로 이제 그 바뀌는 그 패러다임 교체를 이제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조선 왕조의 이제 불교 정책의 기조는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통제, 축소. 그러니까 너무 이게 크니까 불교계가 그렇게 시작이 됐고 그렇지만 그 강도와 조치의 실효성은 시기별로 다르고 500년 내내 이렇게 억압하고 한 게 아니고 여기 밑에 있지만 태종대의 업부의시책을 처음으로 단행해서 토지와 노비를 뺏은 거 세종 전반 때에 좀 그런 기조를 유지한 거 그 다음에 성규왕종으로 통합한 거 그러다가 세종 후반과 특히 세조 요 가면 불교에 아주 유화적이고 아주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그 성종 때는 또 이제 유학자들 해서 이제 사림들이 이 중앙 정계로 진출하면서 조금 이제 업불책이 좀 강화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 상정했듯이 불교를 완전히 억압을 하면서 사찰을 다 없애고 승려를 한속시키는 그런 거의 폐불 조치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조가 결국은 그 수양대군 때부터 이제 불교를 믿고 그다음에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부처님의 일대기 석보상절 이거를 직접 짓고 이제 그러다가 조카 단종을 이제 내쫓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왕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어쨌든 민심도 그렇고 굉장히 떠나갈 때 결국은 이제 또 불교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불교 신앙도 있었고 이제 민심을 안정시키고 지지 기반 확보하기 위해서 당시에 대부분이 이제 불교 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불교를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정책은 큰 차이가 안 나지만 강경도감 불교 책들을 다 간행하고 언해불서 한글로 번역하고 이걸 만들죠. 그러면서 또 이제 도성 내의 원각사 이거는 이제 회암사에서 원각경 법회를 하다가 상설 이적 그러니까 영험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원각경의 그 영험 때문에 원각사라고 이름을 지어서 지금 탑골공원 파고다공원 그게 지금 위치가 딱 중간이잖아요. 예? 여기 장덕궁에서 또 가깝고 그러니까 경복궁하고 이제 장덕궁하고 가까운 데다가 그 허리우드 극장 예? 그 앞에 탑골공원 있잖아요. 거기에다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원각사 10층 석탑이 남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남대문이 옛날에는 국보 1호 이게 국보 2호였는데 지금은 이제 국보 보물에 번호를 매기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 딱 서울의 센터 한양의 도성 중간에 원각사를 창건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흥천사도 있고 흥덕사도 있는데 원각사를 딱 중간에 세울 정도로 숭불 행위를 했던 거죠. 당시 유교 사회에서. 그러면서 이제 각지에 이제 뭐 낙산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상원사라든지 뭐 여러 군데다가 토지를 주고
사찰의 자벽을 감면시키고 또 유학자들이나 관료들이 사찰에 무단으로 들어간 걸 막고 이런 조치들도 취합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 대해서 너무 이제 호의적이다 보니까 도첩이 없는 무자격 승려들이 엄청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여파로 성종대에는 지방의 살인들, 그러니까 강력한 그 성리학자들이 중앙의 전계로 진출하면서 언론이라는 것은 뭐 사관원, 사원부부터 이제 감찰기관부터 언론부터 이런 데를 주도하면서 언론을 주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승부를 하냐 하면서 비판을 하고 막 이제 그랬죠.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첩을 받지 않고 정식으로 도첩을 국가에다 돈을 내고 이제 시험을 보고 도첩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출가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일어납니다. 성종도 즉위 초에는 자기 어머니, 이제 조선시대 왕들은 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나 자기 부인이 다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집에 가면 꼼짝 못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또 말씀하고 해서 처음에 뭐라냐면 이단인 불교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다만 내가 믿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승려 또한 백성이므로 이걸 모두 없애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옛날에 패불하듯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워낙 이게 10만 명 이상이 양역을 피해서 승려가 되는 이런 상황이 뭐 어떤 실록에서는 30만 명이라고까지도 하는데 그러니까 국가의 역을 져야 될 일반 양인들이 그냥 정식으로 도첩을 받지도 않고 그냥 승려가 되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도첩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가 이제 뭐 몇 가지 더 있긴 하지만 약간 억불 정책을 좀 강화하는. 근데 우리가 경국대전이라는 거는 사실 세조 때에 이게 만들어졌고 반포만 이제 공표만 이제 성종 때 되는데 거기 보면은 선종, 교종, 양종과 승려를 뽑는 도승과 승과 규정이 법제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이거든요. 지금으로 치면은 헌법과 이제 법률을 합친 건데 여기에 불교의 정책, 승정체계가 명문화된 거예요.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불교가 허용된, 공인된 사회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정체제 안에 든 사찰 주지는 승가 출신으로 역시 예조에서 국가에서 정식으로 임명한 거고 다만 사찰의 신규 창건을 금지. 이거는 근데 고려 때 훈요 10조도 왕건도 그렇고 사찰들은 너무 많이 지으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도선이 정한 거 외에는 뭐 짓지 마라 이런 건 고려 때도 나오는 거라서 특별히 뭐 이때만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만 잘 관리해도 굉장히 많은 사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승려수와 거주 공간을 제한하고 토지와 노비를 더 사찰에 주지 마라. 이제 이 정도의 조치들이 경국도전에 들어갑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글쎄요 억불책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국가에서 정식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이라서 이것을 가지고 오히려 좋게 보면 또 승정체계가 유지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다가 항상 문제는 이 군자 들어간 왕이 있어요. 조선시대에 2명. 연산군, 광해군. 그 중에서 누가 더 나아요? 광해군이 훨씬 낫죠. 광해군은 후금 등장하고 하면서 이제 줄타기 외교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외교 정책도 잘했고 다만 이제 당시에도 이제 유교 사회에서 선조의 정식 비를 이제 일반 서인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정통 적자, 그러니까 정비에서 나온 적자, 영창대군을 세자였던 걸 나중에 폐위시키고 나중에 죽어요. 그러니까 폐모 살제. 이것이 윤리적인 명분으로 인해서 이제 서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인조 반정을 해서 됐지만 광해군은 굉장히 똑똑한 그 군주였고 임진왜란 때도 그 선조가 도망가 있을 때 그 조정을 나눠서 일본군과 싸우는 역할도 하고 이제 순군도 같이 참여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좋은 역할. 근데 연산군은 조금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패군이죠. 우리가 반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대로 돌아간다. 조선시대에 2번 있었는데 왕을 바꿔버리는 게 요즘으로 치면 이제 탄핵 같은 거긴 해요. 근데 유교 국가에서 왕을 바꾼다 이건 쉬운 것이 아닌데 오죽하면 연산군이 오죽하면 정말 반정이 일어나고 그것이 다 용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게 있으니까 나중에 광해군 때도 이제 인조 반정이 일어난 거지만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연산군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머리도 똑똑하고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연산군 10년에
자기 어머니가 이러이러해서 정말 불우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비밀을. 그러니까 출생의 비밀이 아니라 자기 엄마가 이제 약간 정통 이건 아니었는데 죽임을 당했으니까 거기에서 자기 그 할머니나 아니면 그때 관여했던 그 관료들 해가지고 이걸 알게 되면서 피해 숙청, 갑자사를 일으키면서 약간 미쳐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하면 유교국가에서 성균관을 비우고, 예? 성균관을 기생 연회장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말 다 한 거죠. 예? 성균관을 기생 놀이터로 해서 이제 활락을 일삼고, 그러면서 우발적 패불행위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서 그 원각사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성균관에 있던 공자신 이런 걸 옮겨버리면서 원각사는 기생들이 숙소로 쓰고, 그러니까 이 성균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반발이 심하니까 그런지 불교 쪽도 그냥 그렇게 하면서 흥천상도사에 있던 양정도에서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게 옮긴 게 임시로 지금 광주가 경기도 광주 청계산 과천 있고 이제 서울대공원 있는 거기 뒤쪽에 청계사 있잖아요. 그리로 이제 임시로 옮겨지는데 또 승가도 중단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미쳐서 유교를 거의 박멸하면서 유교 박멸보다 어떤 이 갑자사 일으켜서 막 그러면서 불교계에도 불똥이 튄 거로 보면 돼요. 그러다가 더 나가서 이제 그 반발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불교에 대해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게 이제 정말 패불 승려를 다 한속시키고 땅을 다 속공해라 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에도 뭐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뭐 명령 내면 잘 이제 안 듣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약간 흐지부지 되다가 다행히 중종 반정이 일어나서 이게 실제로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때 연산군이 오래 가서 정말 한속하고 사원전을 다 뺏고 했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면 불교계가 다 승려가 다 한속되고 없어지겠죠 결국은. 근데 다행히 이때 이제 반정으로 인해서 그것이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조선조에서 유교 쪽도 그렇지만 불교 쪽도 한 번 정말 크게 당할 뻔한 게 바로 연산군 때입니다. 뭐 그래서 이제 반정이 또 일어난 거고요. 자, 그래서 중종이 반정으로 바른 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즉위를 했고 초기에는 이제 민심의 안정을 해서 불교계를 회유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실 관련된 그 사찰에 토지를 연산군 때 조치 내면서 일부 왕실 관련된 것들을 좀 뺏은 게 있는데 그거를 반정도 다시 돌려주면서 회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종이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반정은 이 살인들 이 중심으로 했고 강경 살인 세력 특히 조광조라고 들어보셨죠? 네, 조광조가 아주 정말 대쪽 같은 그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도할 때 억불 정책이 공론화가 됩니다. 중종도 마찬가지로 자기 어머니나 자기 부인이나 다 있고 해서 그럴 생각이 없었지만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조광조를 중종이 내치게 되지만 어쨌든 1512년에 선교 양종 또 도회소가 폐지됩니다. 이 말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승정체제가 이제 막을 내렸다. 그러면서 경국대전에 있는 불교 관련 조항을 경국대전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거든요. 대신 사문화 이제 이거를 시행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거는 법제적으로도 이제 불교가 그 공식적인 영역 밖으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대로 갔으면은 더 이상 앞으로 공식적으로 도첩을 발급해서 승려 자격을 국가에서 인정하거나 아니면 승가를 해서 고위급 승려를 뽑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지면서 이대로 넣었으면 불교가 그냥 알아서 살다가 국가의 공적 영역 밖에서 유지하고 물론 없애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자력적으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국가와의 관계는 이제 끊어지는 이렇게 됐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광조 이후에 이제 중종 후반기에는 무슨 큰 간척을 한다거나 큰 국가적인 큰 공역 사업이 일어날 때도 노동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도첩도 안 줬으니까 이제 승려들을 불러다가 거기다 도첩을 주는 이런 아주 임시적인 방책도 훈구파가 잡았을 때는 또 시행도 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그러다가 이제 1545년에 명종이 즉위하는데 12살 누가 했어요? 어머니인 문정왕후. 문정왕후가 중종의 계비이고 두 번째 정비이고 수렴청정을 했죠. 애가 뭐 12살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정왕후가 아주 신심이 깊었어요. 그래서 선종과 교종을 다시 재건합니다.
문정왕후가 영의정 상진에게 내린 비만기를 보면 지금 승도의 수가 날로, 그러니까 공식적인 관리하는 승도가 아닌 그냥 사찰에게 있는 승도가 날로 늘어난다. 그래서 역을 펴서다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군인의 수가 점차 없어지고 승도가 늘어나는데 이걸 컨트롤이 안 된다. 그래서 전에는 경국대전에서 선종과 교종을 인정해서 했는데 그거는 불교를 승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승려가 아무나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제한하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그거를 없애버려 가지고 오히려 지금 이 폐단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원래대로 양종을 세우고 경각대전에 승가와 도승조를 시행해서 국가에서 승려 수를 제한해서 뽑고 그리고 국가에서 이거를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 라는 걸 명분으로 내세운 거예요. 명분으로. 그래서 선교 양종과 도승, 승가가 재개되면서 이제 교단을 다시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됩니다. 자, 물론 이때 반발이 엄청 심했지만 이제 이때도 이제 문정왕후의 오빠, 그러니까 뭐 윤원영이라든지 그 외척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형제들이 정권을 이제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능하긴 했어요. 그래서 유학 쪽에서 볼 때는 이때를 안 좋게 봐요. 근데 불교 쪽에서 볼 때는 기사회생한 그런 때인데 이때 이제 허응당 보우스님이 이제 등판을 해서 선종 판사가 되고 이제 선종 본사로 지정된 봉은사, 지금의 봉은사예요. 삼성동에 주지가 됩니다. 수준이라는 분이 교종 판사인데 봉선사, 이거는 광릉 수목원. 광릉 수목원이 지금까지 지켜지고 호랑이도 살게 된 거는 바로 이게 세조의 그 능이 있는 광릉이 있고, 그래서 이게 조선조에는 왕릉 그걸 다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봉선사, 능침사죠 거의, 주지를 시킵니다. 이거 교종 본사. 그러니까 이제 이 조자 들어가는 사람은 앞에서 이제 어느 왕의 아들이 되면은 종자를 붙여요. 근데 세조는 문종 단종하다 자기가 바꿨잖아요. 그러면 조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조는. 그게 의미가 있어. 조선시 태조, 세조, 조자 들어가는 거는 자기가 이 라인을 바꿔버리는 사람이에요. 정조? 원래는 정종대왕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정조는 자기 아버지가 사도세자고 자기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또 조로 한 거고. 그러니까 조자 들어간 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인 순조만 조금 약간 예고, 그건 이제 좀 다른 예고, 대부분은 조자는 바꾸는데 바로 이 라인이 세조 때부터 이어진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종왕후는 자기 시아버지가 성종이었고, 네? 자기 남편이 중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왕실의 아주 핵심인 거죠. 자, 그러면서 했고, 그래서 이 봉은사는 원래 신라 때부터 뭐 견성음이라고 있었는데 원래는 그 성종, 그러니까 조선시대 모든 왕비들은 다 불교 신자라고 보면 되는데 성종이 죽고 거기다가 약간 능침사처럼, 그러니까 원찰로 해서 성종비가 그 만든 게 원래 봉은사인데 이때 문정화가 그거를 지금 현재 자리로 약간 옮겨 놓고 자기 남편, 그러니까 자기 시아버지 묘 선릉이 있고 자기 남편 능을 옮겨와요. 정릉. 그래서 지금 선정릉이에요. 2호선에 선릉역이 있고 아마 9호선인가 선정릉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릉 정릉은 문정왕후가 세팅을 한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 능이 있고 자기 남편 능을 거기다 해가지고 정통성을 만들면서 거기다 봉은사를 옮겨서 확장해가지고 그거를 능침사로 만들면서 선정 본사로 삼은 거예요. 그 자기 라인에서 제일 위에서 시작된 세조, 그걸 교정 본사.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왕실의 내원당이 99개인데 이때 395사, 4배로 확대합니다. 내원당은 뭐냐면 왕실의 공주도 있고 뭐 왕실 그 재정 기반이에요. 이 내원당은 다른 뭐 세금이나 딴 데 안 내고 왕실에 뭐 진상하고 또 왕실에서 토지를 늘릴 때 거기다가 토지를 해가지고 그 수익을 또 얻고 약간 서로 윈윈 게임을 하는 게 왕실의 내원당이에요. 경제 기반. 왕실 내수사에서 그걸 관리하는. 그러니까 왕실의 경제적인 거를 크게 하기 위해서 내원당도 4배를 새로 지정을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당시에 이제 중종 때부터 해서 몇십 년이 넘어서 이제 정식 승려가 없어질 찰나에 한 번에 막 2, 3천 명씩 도첩을 막 줘버려요. 그러니까 정식 승려, 국가에서 공인한 승려들이 이때 수천 명씩 이제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승가를 봐가지고, 그러니까 문과 시험처럼 이때
승가 출신 중에서 선종, 요정, 판사 지내고 불교계를 리드하는 주도자로 올라온 사람이 청어휴정, 서산대사, 사명유정, 유정, 사명대사가 이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불교계가 인적 재생산, 인적인 계승이 가능하게 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진왜란에 을순군을 이 사람들이 뛰게 되는 거예요. 불교계를 쫙 주도해서. 왜냐? 그 전에 명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가도 보고 고위직, 또나 선종 판사도 하고 불교계를 대표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전부 다 가자, 나라를 위해서 싸우자 할 때 다 이제 일어나게 되는. 또 정식 승려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문정왕후가 죽고 유훈을 남겨요. 이걸 없애지 마라. 그런데 하도 막 1000건 이상의 상소가 올라오고 빗발치듯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명종이 막 고민하다가 이제 율곡이가 상소도 올리고 해서 결국은 허흥당 보호를 막 죽여라 막 이러는데 율곡이가 중재안을 내가지고 명종이 허흥당 보호를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요. 다만 제주 목사 변협이라는 사람이 장살 때려 죽여요. 예, 그 순교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유지가 있으니까 선종 교정을 계속 놔뒀는데 1년 후에 이제 왕후 사후 1년 후에 결국은 밀리다 해서 선교양정을 혁파하면서 이후에는 이런 식의 이제 승정 체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이제 또 법제상 경도대전 이런 건 이제 없습니다. 조선 후기는 다른 식으로 이제 펼쳐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인하는 승정 체계는 이제 이때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찰이나 또 승려에 대해서 국가에서 건드는 게 아니고 놔둔 거예요. 놔두면서 교화와 방임 정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선교학령 재건을 통해서 불교계는 인적 계승의 계기가 됐고 이제 임진왜란 또 조선 후기의 기반을 이때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제 후기는 이제 승역이라고 하는 승려 노동력을 통해서 국가와 불교 교단 간의 관계가 새로 설정돼서 제도적으로 국가적인 그 국역 체계에 승역이 들어가면서 불교계가 존립을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딱딱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정책의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오늘 결론은 국가에서 경제력을 환수하고 뭐하고 했어도 사찰 관리하는 사찰 그 승정 체계 내에 있는 거를 좀 수를 줄이고 승려 수를 줄이고 한 거지만 불교를 다 없애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다. 연산군에 하려 그러다가 안 됐을 뿐이고. 그래서 어디 가서도 조선조에 뭐 사찰 없애고 승려 한속하고 다 폐불했다라고 누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나마 어플 정책이란 건 지금 말씀드린 이 정도의 얘기예요. 후기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어떻게든 국가에서 이 불교계를 이용하고 활용하려고 했지 그거를 뭐 없애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의승군 활동이 엄청난 역할을 하다는 거를 우리가 다음에 볼 테고요. 바로 이제 다음 시간 3월 22일에는 이제 오늘 좀 이렇게 그래도 약간 안 좋은 얘기를 했으니까 좀 좋은 거. 조선 왕실 불교가 도대체 뭔가. 네? 이 왕실에서는 불교를 얼마나 좋아하고 500년 내내 불교를 신앙하고 살아왔는가. 이제 왕실은 사실 대부분이 여자거든요. 네. 그거는 국왕은 약간 중재자라 그래서 관료들 가서는 아 그래 불교 이거 뭐 그렇지 문제 있지 없애야지 말을 해요. 들어와서는 꼼짝 못해요. 그래서 양쪽에서의 중재자 역할을 조선의 국왕들은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왕실 불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